한 주간 있었던 국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교수님을 매번 모셨는데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또 부민 캠퍼스에서 주로 다니셔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아유, 거의 다행입니다. 비대면 수업해서 캠퍼스 갈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래도 조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태국 수도 방콕에서 대규모 왕실 비판 시위가 있었는데 태국 하면은 푸미폰 왕가가 정말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여론이 지지가 높은 나라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영국하고 태국이 대표적으로 왕실이 그래도 그나마 존경받는 서양의 그렇죠. 영국, 동양의 태국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그 시위대가 많이 모였는데 한 10만 명 가까이 그 운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구호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군주제를 규탄한다. 왕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호화 생활을 금지시켜라. 네. 부패 스캔들을 사과하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왕실 자체부터 최근에는 좀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라마 10세 국왕이 존경받았었는데 최근에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왕실 예산으로 38대를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비행기를요? 네네.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금 감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비가 한 해에 비행기 38대 유지 보수하는데 750억 원이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약간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야당의 국정 예산 감사였으니까요. 예. 아니 도대체 750억 원이 비행기 유지 비용에만 들어간다면은 태국의 왕실의 1년 예산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3,500억 원. 그러면 그중에 비행기 유지 보수가 750억이라고 발표가 됐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왕실 예산이 3,500억이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영국의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영국의 왕실의 1년 예산이 500억 정도라고 보도가 되거든요. 예. 태국의 왕실이 3,5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왕실이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올해 왕실 예산을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왕실의 행위들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야당에 의해서 파헤쳐지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왕실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인데 왕비가 있고요. 네. 또 제1 배우자를 임명을 했거든요. 제1 배우자. 네네. 그 제1 배우자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왕실 근위대에 근무했던 여성 조종사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최근에 집중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존경심이 상당히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그 작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상당히 압승을 했거든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왕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되면서 지금 이런 시위대에 기름을 붓는 효과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돈하고 그죠? 가정생활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라마 10세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왕실 모독죄 이런 게 엄격해가지고 무슨 뭐 여행하러 갔다가도 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던데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10만 명들이 10대 20대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됐다는데 괜찮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왕실 모독죄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왕실 모독죄부터 철폐하라는 지금 그런 구호도 지난 주말에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왕실 관련해서 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TV에서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국은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주말 동안에 대한해협이 긴장이 고조가 됐다. 중국 전투기 19대가 방공식별 구역을 넘어서 무력 시위를 했다는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양안 문제 요게 조금 굉장히 좀 평화적으로 풀리나 했는데 또 긴장이 고조가 되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대만 해협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목금토였죠. 중국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바로 8월 달에 그때 우리 코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했었거든요. 대만을. 예. 그때도 중국은 상당한 무력 시위로서 불만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지난주에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는 미국의 현직 국무부 차관이거든요. 키스 크라크거든요. 네.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민감한 부서이잖아요. 예. 네. 바로 그 차관이 방문을 하니까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때보다는 무력 시위가 한 층 아니면 두 층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 방문 전후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전투기가 총 동원된 전투기가 30대가 동원이 됐고 군함이 7척이 동원이 돼서 군사훈련하고 군사적인 움직임 위협을 21차례나 일주일 동안 지속했거든요. 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네. 대만 해협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중국하고 대만 양안에서 예. 폭이 한 200km 정도로 보거든요. 폭이 예. 200km. 그럼 그 중간선 정도가 방공 식별구역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대만 해안까지 한 60km까지 인근해서 비행을 했거든요. 그럼 중간선을 상당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밍원 총통이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총을 그냥 닦고 있다가 갑자기 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해상 정찰기 2대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중국 정부를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 원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차이밍원 현 대만 총통이 상당히 독립파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가시처럼 생각이 되는 건데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미국하고 협조하여 더 이게 증폭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대만은 중국 영토이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거니까요. 네. 대만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중국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마치 그 중국 인근의 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하고 아마 비슷하게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어디든 간에 왜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참 답답네. 참, 그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미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리스트를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 틱톡 같은. 근데 그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미국 기업 명단을. 그래서 애플하고 보잉,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애플하고 보잉, 시스코 이런 기업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어. 네. 끝이 없네, 진짜. 그 이탈리아 얘기를 해볼게요. 이탈리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 국회의원 수 감축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데 상하원 총 345석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 투표 결과가 뭐 찬성이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더라고요. 이탈리아, 우리 한국은 지금 5천만 국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탈리아는 6천만 국민의 국회의원이 950명이거든요. 예. 너무 많아요. 우리 인구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우리보다 한 3배수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원은 31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하원은 630에서 400석 줄이니까 340석 줄이기 때문에 총 국회의원 수의 한 36%, 40% 감축하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국민들은 일단 환영의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데 예산 절감 효과도 반기더라고요. 5억 유로 절감한다니까 우리 돈 한 7천억 원. 얼마나 이거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현 집권 정부의 또 총선 주요 공약이긴 했거든요. 2년 전에 승리할 때. 상하원에서는 표결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투표, 마지막 국민투표 남았는데
그 문제는 투표율 걱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4년 전에도 이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었거든요. 네. 참 신기한 게 4년 전에 총선이 끝나고 국민 투표를 붙였는데 그때는 찬성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찬성이 40% 반대가 60%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네. 지금 4년 후에 다시 그 국민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의 이탈리아 국민들의 여론조사, 사전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른 국민 투표의 또 그런 행태가 이번에 다시 또 나오게 된다면은 또 저는 아슬아슬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은 이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 수와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집권 여당 그리고 또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 뭔가 꼼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정치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은 싫다.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네. 이 정부는 더 싫다. 뭐 이런 겁니까? 국민투표를 전 그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 투표로 표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짜자는 건지. 이탈리아도 참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예. 다음은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 반 앞으로 왔는데 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 앞선 조사도 처음 나왔고 또 근데 우편 투표 이거 때문에 또 여전히 말이 많고 이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딱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쨌거나 47대 46으로 1% 앞선다는 결과는 이번 대선전에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난달에서는 바이든이 10% 앞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쨌거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앞섰다라는 보도를 하니까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일제히 지난달에 10% 격차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5% 격차로 일제히 다 줄어드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상당히 혼선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편투표 말씀 정말 한번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혼선이냐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편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그런 절차도 미국의 50개 주가 서로 다 다릅니다. 즉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고 있는 주가 36개 주.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무조건 발급해주고 있는 주가 9개 주고 또 내가 우편투표를 해야 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만 승인을 해주는 주가 5개 줍니다. 일단 혼선이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도대체 우편투표에서 언제까지 도착하면 인정할 거냐? 상식적으로는 대선 당일까지 도착하는 것을 인정할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선 당일 도착하면 인정하겠다는 주가 33개 주. 일주일 늦으면 인정해 줄게라는 주가 3개 주. 가장 늦게 인정하는 주가 17일까지 도착하면 17일 늦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주가 한 주입니다. 그럼 도대체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17일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선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던 거는 이전에 대통령이나 후보들은 우편 투표를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이게 반영돼도 그렇게 투표에 큰 반향이 없었는데 이제 우편 투표도 하고 직접 투표도 하게 되면 야 이거는 뭐 대선 불복으로 나타나고 뭐 온 미국이 그냥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상당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양 진영에 지금 우편 투표 대응 법률팀을 신속히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17일 늦어 인정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일 도착 시에는 33개 주. 야 이거 주마다 좀 이렇게 다르군요. 근데 이제 그 투표에 대한 것들은 또 주 법으로 또 관할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연방법이 아니라. 맞습니다. 연방에서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